아내라는 이름이 더 성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게는 언제나 창녀나 첩으로 불리는 것이 더 달콤할 것입니다. 와,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데요? 예,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도발적인 문장 어떻게 들리시나요? 현대의 어느 파격적인 막장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무려 12세기 수녀이자 철학자였던 엘로이즈가 자신의 연인 피에르 아벨라르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수녀님이 첩으로 불리는 게 더 달콤하다고 했다니 진짜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당장 주말마다 지인들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 내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두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치는 우리 입장에선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는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인 우리도 가끔 결혼식장 뷔페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 국가는 굳이 결혼한 사람한테만 세금 혜택을 몰아줄까? 왜 우리는 평생 단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심지어 위약금까지 걸려있는 법적인 계약을 맺는 걸까? 이런 갸우뚱한 일문들 말이죠. 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뼈대를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체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진실. 자, 첫 번째 진실부터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도대체 엘로이즈는 왜 아내보다 첩으로 불리는 게 낫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엘로이즈의 이 발언은 무슨 쾌락을 줬거나 사랑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근데 오히려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지키려 한 처절한 철학적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이라는 건 남녀 간의 애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가문의 재산을 합치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경제적 거래에 불과했죠. 아, 그러니까 돈이나 지위 때문에 맺어지는 그 얄팍한 거래를 맹렬히 비판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를 위해 결혼하는 여성은 차라리 감사하다는 말 대신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건 사실상 합법적인 매춘과 다를 바 없다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법적인 아내라는 그럴싸한 타이틀 뒤에 숨은 경제적 계산을 완전히 역겨워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녀는 그런 불순한 제도의 틀에 얽매이느니 차라리 아무런 법적 보장이나 경제적 이득이 없더라도 오직 순수한 우정과 사랑만으로 결속된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결혼을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낭만적인 형태와는 전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 고대 철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당장 플라톤의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아, 플라톤의 이상국가요? 네,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국가를 구상하면서 국가의 결속력을 높이려면 아예 사적인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가족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공익보다는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이익만 챙기게 된다는 논리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우생학적인 단기 결혼 축제를 엽니다. 단기 축제요? 네, 거기서 제비 뽑기로 파트너를 정해서 며칠만 딱 부부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누군지 모르게 국가가 거대한 타가소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와,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디스토피아 SF 영화에 나올 법한 기괴한 사고 실험이네요. 그렇죠. 지금 들으면 좀 오싹하지만 철저하게 국가라는 기계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것인가에만 집중한 결과였죠. 근데 흥미롭게도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현실주의자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공동 육아 시스템이 인간의 본성상 절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봤어요. 내 진짜 핏줄, 내 가족을 향한 그 맹목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이 어떻게 생판 모르는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전이될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자식 귀한 건 알아도 남의 자식 귀한 건 그만큼 챙기기 힘들다는 아주 상식적인 지적이네요. 그래서 결국 남자와 여자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야말로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잖아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철저한 위계 질서를 정당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족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용기는 명령하는 데 있고 여자의 용기는 복종하는 데 있다면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질서를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 양 못 박아버렸죠.
결국 고대 철학자들에게 결혼이나 가족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의 통치 수단이거나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였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근대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개인의 이성과 도덕을 강조했던 임마누엘 칸트의 등장인가요? 네, 칸트의 논리는 정말이지 기묘합니다. 평소에 엄청나게 엄숙하고 도덕적인 철학을 펼치던 칸트가 성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수단, 즉 철저하게 도구로 전락시키는 성적 대상화의 위험이 아주 크다고 본 거죠. 인간을 절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게 칸트 철학의 절대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맹목적인 성적 욕망 앞에서는 그 고결한 이성이 무너진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 모순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칸트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성적인 속성, 그러니까 서로의 육체에 대한 평생의 소유권을 완전히 교환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유권을 교환한다고요? 네. 내가 상대방의 소유물이 되지만 동시에 나도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니까 이 상호 소유의 평등한 계약을 통해서 쾌락 때문에 상실될 뻔했던 서로의 인격과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부부가 스킨십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너의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서 잃어버린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너무 건조하고 계산적인 법적 거래 같잖아요. 여러분, 만약 결혼식 주례사에서 주례 선생님이 자,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의 성적 속성에 대한 평생의 소유권을 교환했습니다. 이러면 식장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칸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헤겔도 그 점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헤겔은 결혼을 그런 일개 민사계약 따위로 깎아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계약이라는 건 언제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독립된 개인들이 맺고 끊는 거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헤겔이 본 결혼은 그런 파편화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독립된 자아를 포기하고 완벽하게 하나의 인격체로 결합하는 고귀한 윤리적 사랑의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가 된다. 로맨틱하게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융합이라는 개념도 존 스튜어트 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래 통찰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밀은 당시 여성들에게 결혼이 결코 자발적인 계약이나 아름다운 융합이 아니었다는 현실을 폭로했죠. 네, 19세기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돈을 벌거나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철저히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성에게 결혼은 이것 아니면 굶어 죽는 이른바 홉슨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죠. 밀은 이걸 가리켜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심지어 그 주인과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끔찍한 제도라는 겁니다. 밀의 지적은 결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겉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거대한 구조적 불평등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철학자들의 이 화려한 논쟁들을 듣다 보니 결국 현대의 우리는 결혼을 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진실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 결혼의 도덕적 근거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해서 분석합니다. 하나는 계약으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로 보는 관점이죠. 먼저 계약적 관점을 볼까요? 이건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결혼은 무슨 신이 맺어준 것도 국가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두 성인 남녀가 자유롭게 합의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의무나 조건도 두 사람이 알아서 맞춤형으로 정하면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포인트죠. 근데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나요? 완벽하게 동의하고 합의했다면 혼외 정사조차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약속의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짰으니까요. 맞습니다. 서로의 합의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관계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계약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완전히 열려있는 관계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만약 결혼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합의가 전부라면 도대체 왜 국가가 개입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그냥 두 사람이 구청 대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전부라면 제도가 왜 필요할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제도적 관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결혼은 단순한 당사자들끼리의 약속을 넘어서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확고한 틀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재미있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신자연법 관점입니다. 신자연법이요? 네, 존 피니스 같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유일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출산과 부부간의 우정, 즉 흔들리지 않는 배타적 결속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낭만적인 우정이 아니라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독점적인 신뢰를 뜻하는 거군요. 네, 이 관점은 아주 엄격해서 이 생명의 잉태를 향해 열려있지 않는 성적 행위나 부부의 결속을 다지는 목적을 벗어난 관계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와, 딩크족이나 애초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부부들이 들으면 꽤나 반발할 만한 주장이네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충돌하더라도 수백 년간 이어져온 묵직한 학술적 전통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생식이나 출산 말고 현대인들이 좀 더 공감할 만한 제도적 관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랑을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관점이죠. 아까 칸트가 말했던 소유권 교환 같은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낭만적인 사랑이나 감정이라는 건 활활 타오르다가도 언제 식을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거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 강제력 있는 법적, 도덕적 족쇄를 스스로에게 씌운다는 겁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 이걸 설명할 때 그리스 신화의 율리시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비유를 많이 듭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율리시스가 선원들을 홀려서 죽게 만드는 세이렌의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 했죠. 유혹에 넘어가면 바다에 뛰어들 텐데요. 네, 자기가 유혹에 넘어갈 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스스로를 배의 돛대에 꽁꽁 묶고 선원들에게 절대 자기를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결혼이 미래의 내 변덕을 막기 위한 강제 족쇄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미래에 내 감정에 식거나 다른 매력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도록 강제력 있는 위약금 조항을 스스로에게 채우는 행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걸 율리시스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감정의 변덕으로부터 중요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설명이죠. 돛대에 스스로를 묶는다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비유가 너무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 바닥날 게 뻔하니까 나중에 내가 딴소리 못하게 제발 나를 소송과 위자료의 공포라는 돛대에 묶어줘, 이거잖아요. 인간 감정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씁쓸하죠. 자,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이 사랑해서 돛대에 몸을 묶든 맞춤형 계약서를 쓰든 왜 국가가 굳이 이 사적인 관계에 세금 혜택을 주고 법으로 간섭하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결혼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미래의 노동력과 납세자가 될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길러져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노약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하죠. 만약 국가가 이걸 다 책임지려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서 국가는 이 막대한 비용과 책임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장려해서 개별 가정 단위로 아웃소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떠넘기는 거죠.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이나 법적 권리를 던져주는 거고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듣고 보니 정말 국가 입장에서는 결혼이 가성비 최고의 인프라인 셈이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19세기부터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이 이 제도를 향해 맹공격을 퍼부은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 교묘한 억압이 숨어 있다고요. 네, 엥겔스는 단혼제,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의 탄생 자체를 여성이라는 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규정했습니다. 남성들이 부를 축적하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이걸 자기 진짜 혈육에게만 상속하고 싶어진 거죠. 사유재산 상속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군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의 성과 출산 능력을 철저히 통제해야만 했고 그 목적으로 발명된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시먼드 보부아르의 비판도 뼈를 때리죠. 그녀는 결혼을 가리켜 여성의 학업이나 커리어 같은 다른 야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억압적인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영미법에 있었던 은폐라는
라는 뜻의 커버처 교리를 보면 기가 막히죠. 여성이 결혼하는 순간 아내의 독자적인 법적 인격이 남편의 인격 밑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덮여버린다는 끔찍한 개념입니다. 권력 불균형의 온상이었던 거죠. 법적으로 아내의 존재가 지워진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요즘 시대에 누가 남편 허락받고 은행 계좌를 열어요. 다 각자 벌고 각자 쓰지 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철학자들의 비판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동성혼 이슈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동성혼과 퀴어 비판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동성혼 합법화를 진보적인 시민권 쟁취 문제로 보잖아요. 우리도 동등하게 세금 내는데 왜 혜택에서 배제되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퀴어 이론가들 중 일부는 오히려 반대한다면서요. 네, 이들의 주장은 왜 우리가 굳이 국가가 정해놓은 이성애적 중심의 단일하고 배타적인 관계 모델에 동화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굳이 그 좁은 정상성의 기준표에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혼 제도가 폴리아모리 같은 다자간 연애나 깊은 우정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계 형태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한 장의 혼인신고서 뒤에 이렇게 수많은 철학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칸트식의 성적 소유권 계약부터 헤겔의 자아 포기, 국가의 세금 정책, 그리고 억압적 젠더 역할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잡한 거미줄이죠. 여러분, 당장 이번 주말에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내거나 혹은 언젠가 여러분이 혼인서약서를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율리시스의 돛대에 스스로를 묻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가 설계한 정교한 경제 시스템에 서명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고민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 이쯤에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뇌리를 강탈할 마지막 도발적인 사고 실험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살짝 언급됐던 신경 향상 기술을 가져와 보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옥시토신 같은 결합 호르몬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이른바 사랑의 알약이 발명되었다고 칩시다. 사랑의 알약이요? 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혼인서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영양제 챙겨 먹듯이 이 알약을 삼킨다면 어떨까요? 약 기운으로 영원한 사랑을 유지한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묘한데요? 과학의 힘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혼인서약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성공적인 결혼일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기만하는 가짜일까요? 제도의 의무와 진짜 감정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오늘 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